네, 안녕하십니까. 황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첫 시간에 간단하게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데, 여기가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기출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기출문제를 실제로 보셔도 되겠지만은, 혹시 번거로우시다 싶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신 카톡 주시면은 거기 통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업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유형 자체는 사채 기준 발행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객관식이나 주관식이 나올 때 사채 기준 상한, 그 다음에 자산의 기준 처분, 금융자산의 기준 처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충당부채 계산형 문제들에 대해서 좀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하나씩 기출문제 가지고 볼 거예요. 사채 기준 발행 문제는 2022년도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문제 11번 가지고 볼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회계사시험 기출문제 2차 시험 문제 1번 가지고 볼 거예요. 그럼 사채에 대해서 기준 상한과 자산의 기준 처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세 가지 기출문제 가지고 볼 거예요. 첫 번째는 2021년도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문제 20번. 두 번째는 2022년도 회계사시험 기출문제 문제 9번. 세 번째는 2023년도 자주 나오죠 지금 문제 12번. 그 다음에 충당부채 계산형 문제 풀이 방법은 잠시만요. 음. 2024년도 회계사시험 기출문제 문제 13번 가지고 해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기출문제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개념 설명과 같이 해서 한번 풀이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1차 시험에는 좀 중요한 단원이에요. 중요한 단원. 이유는 얘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단원이에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1분 30초 안에 풀기는 불가능해요. 회계시험을 보시면은 빠르게 풀어야 되는 단원들이 있고 그 다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단원들이 있어요. 빠르게 푸는 단원들이 금융자산, 금융부채, 유형자산, 재고자산, 그리고 오류시험 문제 이런 것들도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원은 리스랑 자본화 차이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원이겠죠. 복합금융 상품도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단원이고, 그래서 시간 전략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출제가 빈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한 1차 시험 기준으로 많이 나오면 뭐 4, 5문제까지도 나오니까 그런 문제들을 빠르게 풀 수 있다. 학교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차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문제로 푸는 거,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체크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차트를 이해하시면은 회계가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가장 적합한 단원이 금융자산 금융부채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이해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2차는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금융자산 부채는 문제가 정형화돼 있어요. 나오는 유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수월하게 푸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2차 시험에 난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금융자산 부채 낼 바에는 뒤에 단원들, 복합금융상품, 리스와 같이 평가 기수가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출제할 것 같아요. 제가 출제자라면. 2차 출제 가능성 낮은 주제. 그나마 금융자산 중에서는 재분류가 좀 까다로워하는 주제, 수험생들이. 그 다음에 금융부채에서는 사채의 실제 조건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까다로워하는 주제였는데 출제가 둘 다 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중요한 단원이에요. 여기를 잘 해야 뒤에 부분이 이해가 되고 여기를 통해서 차들을 이해하면 회계가 쉬워지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채의 기준 발행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예.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죠. 사채 기준 발행. 첫 번째는 왜 하는지를 생각해봐요. 우리 왜 사채를 기준 발행할 때 물어보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금융자산 부채는 원래 공정 가치만큼 기록을 하고 그만큼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채를 원래 발행일이 X년도 1월 1일인데 기준 7월 1일 날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 공정 가치만큼 돈을 받으면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문제점은 그럼 그 사람이 보유한 6개월에 대한 표시자만 내가 반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명이라면 가능하고
그게 적합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채라는 게 한두 개, 채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취득했는지를 다 구분해서 그 사람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산정해서 지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 공정가치보다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미리 지급을 받으면 그럼 실제로 효과 자체는 그 사람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유형은 회계를 문제를 보시면 유형이 다 비슷비슷해요. 나오는 것들이 나오고 거기서 뭐 숫자 변형된다, 이자를 변형된다 이것만 있기 때문에 유형은 크게 네 가지 경우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아까 특이점을 설명을 했죠. 특이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겠죠. 그게 총 현금 유입액이에요. 공정가치 금액보다 돈을 더 받기 때문에 현금과 사채 장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총 현금 유입액을 물어봐요. 두 번째는 발행 당시 사채 장부 금액 둘이 결이 똑같은데 얘네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X1년도 이자비용. 네 번째는 X1년도 12월 31일 날 이후의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게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 보시면 다 요 안에서 놓을 거예요. 사채 기준 발행은 특이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얘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계산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해를 했으면은 한번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보죠. 자, 일단 금융자산, 금융부채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늘어나서 1년 뒤, 2년 뒤 이렇게 지급하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같은 경우는 항상 그 현금 흐름 자체를 표시해주는 연습을 길러야 돼요. 저도 답안지에 많은 부분이 적혀있지 않지만 이거는 항상 적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채가 있다 볼게요. 권면상 발행일이 X년도 1월 1일,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일이 3년인 사채가 있다 볼게요. 그럼 거기에 대한 현금 흐름을 먼저 표시해 주는 게 첫 번째예요. 이자는 임금액은 100만원, 표시이자는 10만원이라고 보죠. 표시이자로는 10%. 이런 사채가 있다 볼게요. 요거를 X1년도 5월 1일 날 발행했다. 그랬을 때 회계 처리라든지 문제 푸는 방법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발행 당시 사채의 공정가치 금액이에요. 그럼 중요한 이자율,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이자율은 X년도 1월 1일, 과거 시점의 이자율은 중요하지 않죠. 이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5월 1일 날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5월 1일 공정가치, 현재 시장 이자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해주는 게 첫 번째 단계. 일단 X년도 1월 1일 금액을 구해야 X년도 5월 1일 금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1일 날 만약에 이자율이 12%라고 볼게요. 12%인 경우 현가 개수는 2.4018, 그 다음에 0.718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금액 구해보면은 일단 1월 1일 금액 먼저 구해요. 10만원 곱하기 2.4018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71118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은 951, 980이라는 금액이 나요. 이거는 X1년도 1월 1일 금액이죠. 그림을 그려보면은 951, 980이라는 금액은 곱하기 1.12 마이너스 10만원, 1.12 10만원, 1.12 10만원 했을 때 100만원이 되는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1년도 5월 1일 요 당시에 사채 공정가치 금액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요만큼 기간이 경과하죠. 4개월 동안 기간이 경과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사채 자체가. 그럼 그 기간에 대해서 시장 이자율이라는 거는 표시 이자율이 이 10만원에 받을 돈이 증가하는 게 표시이자 증가분. 그러면 유효자율과 표시이자율의 차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사채 실질적 증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월 1일 당시에 사채의 공정가치 금액을 구하고 싶다. 그럼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만큼 4개월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이자 비용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를 통해서 이렇게 총현금 유입액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X년도 1월 1일 금액 951980이라는 금액, 95198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12% 내가 보유하고 있잖아. 내가 상대방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한 4개월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 주시면 이자 비용은 38079라는 금액이 나오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자산 부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미지급이야 표시자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 10만원 곱하기 4개월 1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 금액은 33333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 부분이 사채가 실제로 증가하는 부분이고 공정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중요하죠.
얘를 구하는 게. 금액 구해주시면 3807과 33333 차이 금액 4746만큼. 이게 사채의 실제적 증가분이죠. 이 회계처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죠. 발행 이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해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엑셀런드 월 1일 실제 회계처리는 이렇게 일어나죠. 자, 현재 사채의 공장가치 금액은 이 엑셀런드 1월 1일 금액의 기간에 따른 사채의 증가분 고려한 980 플러스 4746 956 726. 근데 특이점이 있다 했어요. 기존 발행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미리 지급을 받아요. 보유 기간에 따른 이자를 손쉽게 지급하기 위해서. 금액 구해주시면은 1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 똑같은 금액 33333 이만큼 돈을 받고 사채를 발행하죠. 956 726 플러스 33333 금액이 990059 요 회계 처리만 일어나죠. 엑셀런드 5월 1일. 자, 유형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물어보는 게 총 현금 유입액 예정.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엑셀런드 1월 1일 금액에 이자 비용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은 총 현금 유입액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기간 동안 사채가 증가한 부분, 그만큼 사채의 공정가치, 그 다음에 미지급에 대한 부분만큼 돈을 더 받고 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엑셀런드 1월 1일 금액에다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 비용을 더해 주시면은 그게 총 현금 유입액이 나와요. 계산기를 통해서 좀 빠르게 풀려고 하면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안 했다고 보고 연 이자가 0.12, 12%죠.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4개월만큼은 5월 1일 발행했으면 그 이전이니까 4개월 곱하기 4 나누기 12 해주신 상태에서 플러스 1 하고 기초금액을 곱해주세요. 9일 980. 그럼 계산기 금액이 뜰 거예요. 그게 총 현금 유입액. 이 금액이 뜰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 문제 물어보는 유형이 뭐라 했죠? 엑셀런도 발행 당시 사채 장부 금액을 물어본다 했어요. 그 금액은 총 현금 유입액에서 미지급 이자에 대한 부분을 빼주시면 돼요. 이제 그것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서 메모리 플러스 총 현금 유입액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10만원 곱하기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 곱하기 4 나누기 12 메모리 마이너스 해주시면 계산기 MR 하면은 엑셀런도 발행 당시 사채 장부 금액이 나오겠죠. 세 번째 유형은 엑셀런도 이자를 물어본다 했어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91980 금액 구해주신 상태에서 발행 당시가 5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양 기간은 8개월이잖아요. 여기다가 엑셀런도 1월 1일 금액에다 곱해주셔야 돼요. 사채 장부 금액에다 곱해주면 마지막에 100만원 값이 안 나와요. 그게 현재 가치의 일반적인 이론이니까. 91980 곱하기 12% 곱하기 보유기간 8개월 8 나누기 12에서 이자 비용은 미리 구해주시고 가면 좋아요. 요거 구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1월 1일 현재 가치 이자 비용 구해주시고 계산기 통해서 총 현금 유입액 구해주시고 그다음 미지급이자 메모리 마이너스에서 엑셀런도 장부 금액 발행 당시 장부 금액 구해주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엑셀런드 10월 31일 이후를 물어봐요. 그거는 요 회계 처리 자체를 생략하고 아무것도 안 구하고 바로 X 연도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91980 곱하기 1.12 마이너스 10만원에서 거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 얘는 공정가치를 구하고자 총 현금 유입액을 구하고자 회계처리를 하는 거지 실제로 엑셀런도 기말 이후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해를 다시 해보죠. 951 980이라는 금액은 곱하기 1.12 이렇게 했을 때 100만원이 되는 값이에요. 우린 요 당시에 공정가치를 구하고 요 당시에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금 유입액 이런 것들을 구한 거지. 자, 요 시점을 물어본다고 하면 요 시점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구해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굳이 구할 필요 없다.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푸실 때. 그럼 이제 실전에서 기존 발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보죠. 문제는 두 가지를 풀어볼게요. 2022년도 저희 세무사정 기출 문제. 이거는 문제 11번 가지고 풀어보죠. 문제 11번. 그 다음에 2022년도 마찬가지 회계사정 기출 문제, 이건 2차 시험 문제 1번 가지고 간단하게 풀어볼 거예요. 먼저 2022년도 세무사 시험 문제 11번 가지고 볼게요. 자, 물어보는 거 정형화돼 있죠. 물어보는 유형 똑같죠. X1년도 4월 1일
장부 금액 물어봐요. 어떻게 구한다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현금 흐름 표시. 첫 번째 현금 흐름 표시 해주시면은, 자, 원래 엑셀연도 1월 1일 표시를 8%, 이자 매년 말 3년 지급.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셀연도 1월 당시의 공정가치를 구해요. 중요한 거는 발행 당시 이자율 가지고, 발행 당시 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8만원 곱하기 2.4018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7118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 금액 나오는 게 903 944. 자, 세 번째, 총 현금 유입액을 계산기에 넣어요.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연 이자율이 12%, 0.12. 그 사람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구하는 거예요. 금액 구해주시면은, 자, 4월 2일 발행이기 때문에 3개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903 944 해주시면은 기초금액에 이자 비용을 더한 값이 나오죠. 그게 총 현금 유입액이에요. 구했으면은 메모리 플러스 해주시고, 네 번째 3번 금액에서 미지급이자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제외해 주는 거예요. 즉 8만원 곱하기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 3개월 곱하기 3 나누기 10에서 메모리 마이너스, 그럼 답지에 찍히는 금액이, 메모리 계산기에 찍히는 금액이 답으로 골라야 되는 엑셀연도 4월 1일 사채 장부 금액이에요. 이유는 하나 자료가 더 있죠. 지금 4월 1일 발행하고 사채 발행 비용 1,000원을 지출하였다. 근데 FB의 피해금융부채 또는 피해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나 세법 다 동일하게 단기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이걸 자산부채에 증감, 얹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연습해보시면은 다른 문제들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야. 0.12 곱하기 3 나누기 12 플러스 1 곱하기 903 944 메모리 플러스, 이게 총 현금 유입액. 거기서 8만원 곱하기 3 나누기 12 메모리 마이너스 MR 해주시면은 계산기에 찍히는 금액이 우리가 알고 싶은 엑셀연도 4월 1일 발행 당시 사채 장부 금액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좀 더 심화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그게 2022년도 저희 회계사시험 기출문제 문제 1번 문제예요.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죠. 물음 한번 읽어볼게요. 대안이 사채 취득 시 삼각호응과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대안의 회계 처리가 X1년도 현금에 미치는 영향과 X1년도와 X2년도 포괄손익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X1년도 현금, X1년도 NI, X2년도 NI,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봐요. 자, 얘는 기존 발행이랑 반대 입장이죠. 발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채를 취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산의 기존 취득. 근데 얘가 문제 푸는 게 똑같단 말이야. 자, 아까 물어보는 유형이 크게 네 가지 경우를 했어요. 총현금, 유입액, 사채 기존 발행에서. 그 다음에 발행 당시 사채 장부금액. 세 번째가 X1년도 이자. 네 번째가 X1년도 12월 31일 이후. 이렇게 네 개를 물어봐요.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는, 이 자산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총현금 유출. 두 번째가 취득 당시 자산의 장부금액. 세 번째가 X1년도 이자 수익. 네 번째가 X1년도 12월 31일 이후. 유형 자체가 동일하겠죠. 금액이 동일하겠죠. 당연히. 내 입장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게 자산의 취득자 입장. 여기를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기존 발행은 너무 쉬우니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할지 해보죠. 자, 물어보는 거는 알았고. 그럼 문제풀이 순서대로 첫 번째, 현금 흐름 표시. 건면상 현금 흐름 표시. 보시면은 액면금액 100만원, 이자 지급일이 매년 말. 만기일이 X5년도 12월 31일. X년도 1월 1일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자료 6%, 6만원씩 5번. 마지막에 100만원 액면금액 지급, 기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년도 1월 1일 금액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발행 당시 사채의 공정가치, 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이기 때문에 5월 1일 당시 이자를 찾아서 보면은
취득 시 동사체의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체 발행일과 취득일의 시장이자로 동일하다 했어요. 월일 당시 이자는 여기 나와 있는 9% 발행 당시 이자 9%겠죠. 9% 가지고 평가계수 해주시면 그게 엑셀런트 1월 1일 금액이죠. 구해주시면 6만원 곱하기 3.8896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 100만원 곱하기 0.6499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은 금액이 나오는 게 883276이에요. 자,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율 곱한 이자 수익을 더해주시면은 그게 총 현금 유출액이 나와요. 거기다가 표지자에 대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금액 구해주시면은 그게 미수이자 금액이 나와요. 회계 처리는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돼요. 하실 때. X1년도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게 5월 1일이죠. 구하실 때 이렇게 풀어보자. 자, 총 현금 유입액. 얘 구하실 때 계산 산식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구하고 거기 플러스 1 해서 기초금액을 꼭 빼주시면 된다고. 그 금액은 0.09 곱하기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1, 2, 3, 4, 4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 그리고 이 금액의 기초금액 883 276 꼭 빼주시면은 이게 총현금 아까 유입액 지금 유출액이겠죠. 나오고 그 다음에 장부금액 요거 구해주시면 0.09 곱하기 4 나누기 12 플러스 1 곱하기 MR 해주시면은 금액은 909774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채의 발행 당시 장부금액, 반대 입장에서는 자산의 취득 당시 장부금액 구하려고 하면은 미수이자, 미지급이자, 표시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 6만원 곱하기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 곱하기 4 나누기 12 해주시면은 여기에서 2만원만 빼주시면은 이게 장부금액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회계처리 한번 해볼까요? 회계처리 이렇게 되겠죠. X1년도 5월 1일 당시 회계처리. 지금 자산 입장이니까 반대로 총현금 유출액 금액은 여기 나온 금액 909774 그 다음에 미수이자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 그게 2만원 제외한 게 차감한 게 자산의 장부금액 889774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X1년도 5월 1일 당시에 회계처리. X1년도 12월 31일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물어보는 게 X1년도 현금에 미치는 영향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X1년도 12월 31일 날 첫 번째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자 수익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 구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다가 곱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그럼 마지막에 100만원의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초금액에 곱해 주셔야 되는 거 항상 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X1년도 이자를 많이 물어보죠. 883 276 곱하기 9%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은 이자 수익이 나오죠. 이자 수익 그 금액이 52997 네. 자, 미수이자는 미리 준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마지막 만기일이 지나면 이자 지급일이 됐을 때 미수이자는 제외. 돈 받는 금액은 6만원. 여기도 이해를 해보면은 그럼 내가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금액은 2만원만큼 줬다가 6만원만큼 받았으니까 4만원이죠. 그 금액은 6만원 전체 1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내가 보유한 기간 8개월에 대한 이자가 똑같이 4만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가 자산 증가분이죠. 지금 A씨자산이니까 A씨자산 증가분 그게 금액 구해주시면은 12997 이렇게 나오죠. 요걸 이제 우리가 금융자산 문제 풀 때 틀을 가지고 문제를 풀죠. 틀을 만들어 보죠. 883276 A씨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 883276 X1년도 말 이유는 요거 회계 처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즉 883276 곱하기 1.09 마이너스 6만원 해주시면 902771 X1년도 12월 31일 요 금액이 A씨자산의 장부금액이에요. 자료에서 계약은 X1년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치하였으나 X1년 말에 사채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사채가 손상됐어요.
사채는 위험할 수 있고 손상될 수 있죠. 현금흐름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는 유의적인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기대 신용 손실을 쓰고 손실 충당금으로, 그 다음에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의 기대 신용 손실을 손실 충당금으로 쓰죠. 위험하다라는 거는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처럼 신용이 손상됐다라는 거는 받을 돈 자체가 지금 줄어든 상황이에요. 현금 흐름이 바뀌어요. 2년 말, 3년 말, 4년 말, 5년 말까지 현금 흐름이 6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으로 바뀌는 경우죠. 마지막에 원금 현금 흐름도 70만 원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현재 가치한 만큼, 그 차이만큼 신용 손실 충당금을 잡아줘야 되죠. 자, 자산 부채가 없어지는 게 아니면 새로운 자산을 쓰지 않아요.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이자를 9% 가지고 현재 가치 해주시면 금액은 2만 원 곱하기 3.2397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70만 원 곱하기 0.7084 메모리 플러스 말해주시면 금액이 560674. 이만큼 손상을 잡죠. 손상. 여기 처리. 기대신용 손실 NI. 금액은 902-771과 560-674의 차이. 342-097. 그만큼 손상을 잡고 그만큼 손실 충당금으로 잡죠. 342-097. 그래서 정답을 정리를 이제 요거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X1년도권 정리할 수 있죠. X1년도 현금에 미치는 영향. 현금에 미치는 영향은 누락되는 거 없는지 주의해 주시면은 요거 돈 나간 거, 자산을 취득하면서 나간 돈 마이너스 909-774. 그 다음에 이자 1년이 지나서 돈 들어온 게 6만원 더해 주시면은 금액은 정답. 현금 유출 849-774. 이게 정답이죠. X1년도 NI 금액. 첫 번째 이자 수익 인식 금액은 플러스 52997. 그 다음에 신용 손실이 발생해서 손상 인식한 금액 마이너스 342-097. 금액은 289100 손실. 이게 요구사항 1번 동그라미 1번 2번에 대한 정답이에요. 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물어보니까 얘도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이 부분 잘 푸실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요 기준으로 했을 때 X2년도 12월 31일 날 자산금액 구해주시면 560674 곱하기 1.09 마이너스 2만원 591135. 이 상태에서 신용이 회복됐다 했죠. 3년 X2년 말에 발생 확률 고려해서 현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바뀌네요.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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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80만원 현재 가치 기존 이자를 가지고 해주시면 금액은 4만원 곱하기 2.5313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772 메모리 플러스 MR 금액 구해주시면 87345. 이만큼 줄어든 줄 알았던 돈이 다시 받을 수 있게 신용이 회복됐죠. 그럼 금액 보여주시면 요 차이 금액이 신용 손실 회복, 신용 손실 환입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X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정답은 560674 곱하기 9% 한계 이자 수익 금액은 50461. 그 다음에 신용 손실이 회복되는 거 환입 금액이 차이 금액 873-452와 591-135 올라가는 금액이 282-317. 답 정리하면 X년도 NI 금액 560-674 곱하기 9% 이자 수익 50461 플러스 282-317. 정답은 여기는 332778.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기준 발행 문제는. 뒤에 문제들은 뭐 기타 포괄순위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재분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죠. 자, 사채의 기중 상환과 금융자산의 기중 처분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볼 거예요. 그 객관식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은 많이 접하는 유형들이죠. 사채를 X년도 4월 1일날 상환하였다. 그 다음에 자산을 기중 X3년도 6월 1일날 처분하였다. 이랬을 때 물어보는 것들은 마찬가지 정형화돼 있어요. 물어보는 게 만약에 이게 뭐 X2년도 4월 1일이다.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X년도 당기순이익의 증감 금액을 물어본다. 두 번째는 X년도 4월 1일 처분 시점에
또는 상환 시점에 사채 상환 손익 또는 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인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얘는 차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차대변의 변동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얘는 계산기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계산기 통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랑 어떻게 실전에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문제 가지고 한번 같이 볼게요. 기출문제는 이렇게 볼 거예요. 2021년도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문제 20번, 그 다음에 2022년도 회계사시험 기출문제 문제 9번, 그 다음에 2023년도 회계사시험 기출문제 문제 12번 가지고 볼 거예요. 세 가지 가지고. 첫 번째,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금융자산 부채는 좀 주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2021년도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문제 20번 가지고 이론을 얘기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자, 문제 20번. 여기가 나오는 게 X3년도 4월 1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57만원의 조기 상환한 경우 사채의 상환 손익을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똑같다 했죠. 기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기중에 사채를 상환하거나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런 게 발생하면 물어보는 거는 그 처분 연도, X3년도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전체 증감 금액 또는 사채를 상환하거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시점에 상환손익이나 처분손익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을 해보죠. 기중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단 기초금액을 정리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기중의 사건들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초금액 정리해주는 게 금융자산부채의 첫 번째 방법. 그럼 그거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 사채에 대한 권면상 현금흐름 자체를 기재해 주시면 돼요. 액면금액이 100만원, 표시자료 5%이기 때문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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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0만원 기재.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일단 X년도 1월 1일 공정가치금액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발행 당시 이자를 8% 가지고 현재 가치 해주시면 5만원 곱하기 2.5771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7938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 금액이 나와요. 그 금액은 92265. 이제 이 상태에서 사채 발행비 거래원가가 발생했대요. 거래원가 발생하면 거래원가 발생하는 거 외우지 마세요. 자산에 더해야 된다. 부채에서 차감해야 된다.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거래원가는 항상 별도의 분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원가는 현금의 유출이에요. 돈이 나가요. 거래원가만큼. 그게 발행비로 46998만큼 나갔대요. 회계는 차대 한 박스 자체가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차대가 일치해야 돼요. 여기 뭔가 찍혀야 돼요. 사채 관련된 거니까 여기 사채가 찍힌단 말이에요. 46998 이렇게. 즉 사채가 원래는 92265만큼 있었는데 발행비 거래원가 분기를 통해서 46998만큼 대변인 있는 사채가 줄어들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원가 발생했을 때 사채 금액은 감소해요. 자산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 자산이 들어가야 되죠. 자산은 원래 차변에 있는 금액이죠. 자산은 거래원가 발생했을 때 금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92265에서 사채 발행비 46998 빼면 사채가 거래원가 때문에 875657 이렇게 바뀌죠. 자, 현금 흐름이 개입된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거래원가등에서 금액 변동이 발생한다. 그럼 이자율은 항상 기초 이자율에 대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100만원이랑 값이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율이 바뀐단 말이에요. 원래 이자율 8%가 아니라 어떻게 바뀔 거예요. 그 이자율을 구하는 가장 많은 방법이 기말금액을 제시해 놓는 거죠. 근데 이자 비용을 제시해도 똑같겠죠. 여기다 이자를 곱해주시면 그게 이자 비용이잖아요. 자료에서 이자 비용이 87566 10%죠. 이자율이 10%로 바뀌는구나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기중의 사건이 발생했다. 즉 X3년도 4월 1일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X3년도 1월 1일 금액 정리해주는 게 첫 번째야. 정리해주시면 857, 657 곱하기 1.1 마이너스 5만원 곱하기 1.1 마이너스 5만원 금액은 932, 765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이제 자 저는 계산기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풀어요. 자, 내가 지금 상환한 시점이 4월 1일이죠. 그럼 그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구해요. 아까 문제랑 똑같이 현금 유입액 구할 때랑 똑같이 이자율 10%, 0.1,
곱하기 경과기간 곱하기 3 나누기 12 플러스 1 해가지고 기초금액 곱해주시면 이게 전체 사채가 줄어드는 금액을 얘기를 해요. 전체 사채 금액, 사채 잔부 금액 플러스 미지급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60% 한 만큼이 사채 사라지는 금액 537, 650 사채 사라지는 금액 그거를 57만원에 상환했다. 그럼 나오는 게 정답이 바로 찍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실제 회계 처리를 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X3년도 4월 1일날 지금 상환했다. 그럼 4월 1일까지 기간이 지나면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 비용, 이자 수익, 감가상각비 항상 계산을 해줘야 되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 금액은 937, 932, 765 곱하기 0.1 곱하기 3 나누기 12 금액이 23, 319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경과한 기간에서 이자를 줘야 될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5만원 곱하기 3 나누기 12 아니 1,500원. 나머지 금액이 사채가 실제로 증가하는 부분 23319 마이너스 12,500원 10819 이 사채의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죠. X3년도 4월 1일날 잠시만요. 여기가 뭐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875657 곱하기 1.1 마이너스 5만원 곱하기 1.1 마이너스 5만원 954 544 기초금액이 지금 정리가 잘못됐죠. 여기 금액이 954 545 그래서 이자는 여기가 잘못됐죠. 954 545에 10% 곱하기 3 나누기 12에서 금액이 23864 사채가 실제로 증가하는 부분은 12,500원 뺀 만큼 11364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분계를 하시게 되면은 기초에 대비해서 처분 시점, 상환 시점에 사채는 954, 545에 요거 유효자율과 표시자율 차이 부분 11364 만큼 사채가 증가하죠. 그게 965, 909 다음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지급 이자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12,500원 즉 5만원에 3개월치 한 만큼 12,500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 사채의 60%를 상환을 하는 시점 지금 상환을 하는 시점에 하는 상황이잖아요. X3년도 4월 1일 우리는 상환을 해요. 이 사채를 액면금액 60만원 만큼 금액 구해주시면 사채 60만원치 없어지겠죠. 965, 909의 60% 사채 없어지는 금액이 579, 54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가 없어지는 부분이 12,500원에 60% 7,500원 근데 이거를 현금 57만원 주고 상환했대요. 그럼 차대가 안 맞죠. 안 맞는 금액이 발생한 사채 상환 손익이에요. 579, 545 플러스 7,500원 마이너스 57만 이게 여기 사채 상환 2 1704 자, 이게 그냥 기본적인 전체 회계 처리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이렇게 아마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그럼 요거 말고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채랑 미지급이자 없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요거 기반으로 나왔죠. 100%에 60% 곱한 금액만큼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요만큼이 증가한 게 요거니까 여기서 요만큼 증가한 게 요거니까 기초금액에다가 이자 비용 자체를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이자 비용 걔는 계산기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0.1 전체 1년에 대한 이자 곱하기 3 나누기 12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 거기 플러스 1 그리고 기초금액 곱해줘요. 954, 545 곱해주시면 계산기 뜨는 금액이 978, 408 이렇게 나와요. 이거의 60%를 상환하였다. 이거 60% 그럼 바로 전체 부채가 줄어드는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58만 7,045원짜리를 57만원에 상환했으니까 17405만큼 사채를 더 싸게 상환했으니까 발생한 이익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바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 자체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적은 거고, 실제로는 문제풀이 순서는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기초에 사채금액 정리해주는 게 첫 번째. 954, 545.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점,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구해주시는 게 두 번째. 금액 구해주시면 0.1, 연이자죠. 4월 1일 상환했죠. 경과한 기간. 거기 플러스 1 해서 기초금액을 곱해주세요. 기초금액. 그러면은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부채가 총 없어지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 현금과 차이. 현금과 2번의 차이. 이게 사채 상환 손익이에요. 손익. 또는 자산의 처분 손익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물어보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X3년도 NI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X3년도 4월 1일 개별적인 그 사건의 상환 손익을 물어보거나, 처분 손익을 물어보거나, 개별적인 사건을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답안지에 적혀있는 것들은 사실 이것만 적혀있겠죠. 954, 545.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른 문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다른 문제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는 2022년도 회계사정기출 문제 9번 가지고 풀어볼게요. 2022년도 회계사정기출 문제 9번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예요. 2페이지 보시면 여기 물어보는 거는 사채 액면금액 60%를 61만원에 조기 상환한 경우 대안에 인식할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이건 반대죠. 아까 사채에 대한 상환 손익, 여기는 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을 물어봐요. 금액 구하는 과정 자체가 동일해요. 첫 번째, 현금 흐름 표시. X1년도 1월 1일 표시자율 4%, 매년 말 지급. 만기 100만원.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X2년도 10월 1일. 기중에 사건 발생했으면은 기초에 자산 금액을 정리해야 되겠죠. 여기는 자산 7획자 입장이니까. 바로 구하면은, 자,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뭐 사건이 발생하죠, 지금. 뭐 딴 것도 없네요. 그러면 요 금액 자체를 이렇게 현가계수. X년도 1월 1일 이자율 가지고 현재 가치 해주면 그게 X년도 1월 1일 금액이죠. 1월 1일 당시 이자율은, 연 6%다. 나와 있으니까. 6% 2년의 현가계수 써서 4만원 곱하기 1.83, 4만원 곱하기 1.8334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8900 메모리 플러스.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산 금액이 963, 336. 자, 금액 구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이자가 지금 연이자가 6%죠. 6%. 사건이 발생한 게 지금 10월 1일이죠.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구해요. 0.06 곱하기 9 나누기 12. 거기다가 플러스 1 해서 요 금액 곱해줘요. 기초금액 0.06 곱하기 9 나누기 12 플러스 1 해서 곱해주시면 금액 나오는 게 1006 686이에요. 요거에 지금 60%를 상환했다 하죠. 60% 곱하기 60% 하면은 전체 자산이 사라지는 금액을 얘기해요. 즉 자산의 잔부 금액과 미수이자가 사라지는 금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금액 구해주시면은 604 012만큼 사라져요. 604 012만큼. 요거를 61만원에 상환했대요. 전체 자산이 사라지는 금액이 계산기에 떠있는 604 012인데 돈 처분한 금액, 사채 상환이 아니라 처분이고 돈 받은 금액이 61만원이잖아요. 나머지가 NI 금액, 즉 계산기에 마이너스 61만원 빼주시면은 바로 계산기 답이 뜰 거예요. 단수 차이가 나는 게 기초에서 안 와서 그래요. 기초에서 안 와서. 그 5988 그러니까 처분 이익 6004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개별적인 사건들을 처리할 때는 계산기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다른 문제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자. 2023년도 이제 회계사실 기출 문제 12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보시면 여기는 뭘 물어보죠? 기중에 X년도 4월 1일 날 조기상환하였다.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가 X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얘를 물어보죠. 얘를 물어보죠. 자, 이번에는 개별적인 사건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 전체를 하면서 X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얘는 어떻게 문제를 풀지 보죠. NI를 물어보는 것들, 자산부채에서 NI를 물어보는 것들은 기초 기말에 자산부채 변동들 정리하고 다른 자산부채 변동들 정리해 주시고 금융자산부채 변동 정리하고 다른 자산부채 변동 정리하고 근데 금융자산부채는 다른 자산부채 변동이 대부분 현금밖에 없어요. 현금 변동 정리하면 차대가 안 맞을 거예요. 안 맞는 게 NI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사건 최초 발생한 게 4월 1일이다. 그럼 기초금액이 있을 거고 기말금액이 있을 거고 각각 금액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금융자산부채 차대에 대한 변동을 여기다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다른 자산부채 변동들 정리해 주시고 안 맞는 금액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볼까요? 자, 기초금액 구하려고 하면 자, X년도 1월 1일 X1년도부터 갈게 그냥 이 당시 최초 현금 흐름은 만기 3년 표시할 6%니까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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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X1년 1월 1일 금액 구하면은 지금 사채를 기중 발행했대요. 기중 발행. 근데 영향이 있나요? X년도 말 이유를 물어본다고 하면 총 현금 유입 유출액에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초 기준으로 바로 가주시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기준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4월 1일 이절만 써가지고 유효자율이 연 4%라고 했으니까 X1년도 1월 1일 금액 구하고 즉 6만원 곱하기 6만원 곱하기 2.7751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8890 메모리 플러스 MR 105506이라는 금액이 X년도 1월 1일 금액.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2년도 1월 1일 금액 곱하기 1.04 마이너스 6만원 해주시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사채잖아요. 부채니까 1037726 이게 X년도 1월 1일 기초에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채의 장부 금액. 두 번째는 기말에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사채의 장부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60%를 중간에 상환했대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겠죠. 그거 구하는 건 자,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곱하기 1.04 마이너스 6만원 1019235라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60%를 상환했기 때문에 나머지 40%만 남아있을 거예요. 곱하기 0.4 하면 407 694 모든 사건이 끝나고 사채는 요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사채가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감소한 금액이 1037-7264 407-694 차이 금액만큼 사채가 줄어들죠. 630-032 그럼 우리가 메인 계정인 사채의 변동을 정리했어요. 그럼 다른 자산부채 변동은 금융자산부채는 현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금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해요. 금액 구해주시면은 현금 나가는 거 표시절 6%씩 3번 X 2년도에 다른 자산부채 변동 첫 번째 상환했잖아요. 상환했으면은 상환 금액이 61만원 상환하면서 다른 자산부채 현금 나가는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년 X년도 12월 31일 지나면은 이자를 지급하겠죠. 그 금액은 원래는 6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6만원 60만원만큼 상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6만원에 40%한 만큼 24,000원만큼 현금을 지급하겠죠. 그럼 차대가 안 맞죠. 모든 자산부채 변동을 정리했는데 차대가 안 맞는다. 그럼 자본 단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걔는 NI 플러스 OCI 값이에요. 근데 OCI는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게 크게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유형자산에서 재평가 ing은 두 번째는 FVOCI 금융자산 지분, FVOCI 채권,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 종합원급에서 나오는 재측정 요소 그 4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사채잖아요. 사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NI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답은 61만원과 24,000원 차대 안 맞는 금액 630 032 3968 다 구했으니까 이것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통해서 똑같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X 2년도 지금 상한 시점 언제죠? 4월 1일 4월 1일 해당 사채를 전부 100
105만 원에 상환하였다.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했어요. 상환 손익, 그 다음에 X2년도 NI. 얘는 일부 상환했을 때 NI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전체 상환했을 때 NI는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기초금액 정리,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4월 1일 상환하였다. 그럼 4월 2일에는 사채는 겠죠. 제로겠죠. 제로. 그럼 사채 줄어드는 금액 정리해 주시면은 사채가 줄어드는 금액이 1037726. 사채 말고 다른 자산 부채 변동. 금융자산 부채는 현금이다. 현금 나가는 금액이 105만 원이다. 그럼 X년도 NI를 물어보면 차례 안 맞는 금액, 그게 정답이에요. 1037726 마이너스 105만 원. 12274. 그 연도의 NI를 물어보면 답은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한 손익을 물어본다. 그럼 아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연이자가 지금 4%니까 0.04 곱하기 3 나누기 12, 3개월. 거기다 플러스 1 해가지고 기초금액 곱해주세요. 103772. 그럼 계산기에 나와 있는 1048, 103이라는 금액이 전체 사채가 없어지는 금액을 얘기해요. 그럼 전체 사채 없어지는 금액이 1048, 103. 나머지 돈 나가는 금액이 105만 원이니까 정답은 1896 이렇게 나와요. 사채 더 비싸게 상환했으니까 사채 상환 손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사채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들, 아니 앞에 문제처럼 자산에 대해서 기존에 처분하는 것들,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연습해 주시면 문제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연습이 되면은 수월하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시고 혹시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제품 보증비, 제품 보증 충당부채, 즉 충당부채에 대한 계산형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형 충당부채 문제들은 보통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제품 보증 비 금액을 구하라든지 제품 보증 충당부채 금액을 구하라든지 이 유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 일단 이론을 설명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볼게요. 과거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점에서 과거 시점에 대한 보증기간이 현재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 주시면 돼요. 생각을 해보면 돼요. 현재 시점에 만약에 보증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 제품 보증비는 단기에 제품을 팔면서 예상한 단기 설정분에서 마이너스 보증기간이 끝났으면 정기 환입이 발생해요. 충당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충당부채에서 회계는 모든 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회계는 자산의 유출이 예상된다. 그럼 유출되는 시점에 실제로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시점에 비용을 잡아요. 제품 팔면서 보증이 예상된다. 그럼 예상되는 시점에 비용을 잡아요. 그게 단기 설정분. 근데 실제로 덜 잡았으면은 발생한 시점에 비용 처리하면 되고 더 잡았으면은 환입이 발생해요. 그게 정기 환입분이고 문제는 보통 얘가 무조건 나와요. 제품 보증비랑 충당부채는 얘가 무조건 나와요. 그럼 충당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시점에 대한 보증기간이 현재 끝났다. 끝났으면 끝난 기간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 정답은 단기 설정분 마이너스 단기 발생분,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보증기간 끝난 시점은 충당부채라는 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단기 설정에서 단기 발생 빼주시면 그게 정답이 될 거예요. 과거의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단기에 매출하면서 예상되는 비용 자체만, 예상되는 자산 유출 자체만 비용 잡아주시면 돼요. 즉 단기 설정분이 정답이에요. 충당부채는 과거에 대한 보증기간이 현재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체 우리가 매출하면서 예상하는 전체 설정분 손실에서 전체 발생분을 빼주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2020
2024년도 2024년도 기출문제. 여기가 잠시만요. 올해 회계사실 기출문제죠. 2024년도 기출문제 문제 13번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 순서대로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지금 물어보는 점이 X 3년 말 대안이 재무상태표 인식할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물어보죠. 그럼 과거 시점에 대한 보증기간이 현재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봐요. 즉 X 2년도에 대한 보증기간이 현재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봐요. 걔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간을 보면 돼요. 보증기간이 1년이면 X 2년도에 판 거는 X 3년 중에 보증기간이 끝나죠.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죠. 그럼 정답은 보증충당부채는 전에 거는 고려할 필요 없어요. 이미 보증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충당부채라는 게 남아있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럼 단계 설정한 거. 단계 우리가 제품 1000개 팔았잖아요. 1000개. 1000개 곱하기 3% 예상하고, 그 다음에 개당 730원 추정된다. 단계 설정한 거 21,900원에서. 단계 발생한 거, 실제로 단기 판고 중에서 발생한 게 옆에 나있잖아요. 보증비용 지출에 단기 판매분 8,000원. 그러니까 정답은 13,900원이 정답이에요. 쉽죠? 저는 모든 문제 다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럼 제품 보증 B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과거에 대한 보증기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요. 여기는 끝났대요. X 기간이 1년이면은 2년께 3년 중에 끝나니까. 그러면 단기 설정분, 단기에 매출하면서 예상되는 비용 마이너스 전기에 더 잡은 게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은, 자, X년도에 800개 팔았죠. 800개 곱하기 3% 곱하기 420원. 그래서 비용 잡은 게 10080이라는 금액이에요. 근데 X년도에 실제로 지출한 게 똑같은 금액이죠. 판매분만큼 지출했으니까 여기는 환입이 없어요. 근데 보통 있게끔 출제가 될 거예요. 있게끔 금액이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예상치가 더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정기 환입분이에요. 자, 이거를 기간을 만약에 2년으로 바꾸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기간을 2년으로 바꾸면 얘는 보증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죠. 과거 시점에 대한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그럼 정답은 NI 금액은 단기 설정분 그냥 그대로 21,900원. 충당부채 금액은 전체 설정한 거 21,900원에서 10080 31980 마이너스 전체 발생한 부분 10080 플러스 8,000 18080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제품 보증 및 충당부채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확신유형의 보증 여긴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이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금방금방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요까지만 일단은 하고 다음에는 또 일부 유형자산, 재고자산 이런 문제들이나 좀 해야 될 주제를 가볍게 한번 다뤄주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하나 정도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연습서 풀이로 들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